저는 김영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베풀면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자주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많이 돕고 많이 챙긴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는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배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배춤이 경계 없이 반복될 때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되게 고마워합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계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고마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이 익숙함으로 바뀝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줍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 존중을 대신해 버릴 때입니다. 세 번째가 되면 사람은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가 되면 기대는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이 한번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과거의 도움을 떠올리며 고마워하기보다 지금의 거절을 보며 서운해합니다. 여기서 관계는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도움은 호의였는데 어느새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권리처럼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의리를 균형으로 보았습니다. 한쪽이 지나게 많이 주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진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받는 쪽은 빚진 감각이 무뎌지고 주는 쪽은 소진됩니다. 처음에는 받는 사람도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미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존중이 함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안함이 있을 때만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는 관계에서 존중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차갑게 굴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어려운 처지처럼 보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쌓여서 결국 습관이 됩니다. 당신은 어느새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당신부터 찾습니다. 귀찮은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은 악의를 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줄어들고 당신의 삶은 점점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기 문제를 돌볼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지쳐서 선을 긋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피로를 이해하기보다 왜 변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신이 제공하던 편리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도와줄게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해. 이번 한 번만,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선을 먼저 긋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범위 안에서 기대치를 조절합니다. 반대로 언제든 말해라고 해버리면 상대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르면 더 요구합니다. 요구가 반복되면 당신의 배출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면 감사는 증발하고 기대만 남습니다. 그러다 한번 거절하면 상대는 그것을 배신처럼 느낍니다. 이게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이 나쁘지 않아도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존중받는 사람은 기준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말을 길게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상황을 해명하고 감정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말은 약해집니다. 약해진 말은
상대에게 설득할 틈을 줍니다. 그럼 다음 주는 조금만 해주면 안 돼? 너라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거래가 됩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흥정만 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짧게 말합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상대는 결과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분수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는 질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 구분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한계를 말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를 연습해 보십시오.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알겠어라고 말하지 말고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걸 해줄 수 있는가? 내가 해주면 내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가? 그 질문을 통과한 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기로 했다면 범위를 말하십시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딱 한 번. 그 선을 지키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엔 섭섭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추로서가 아니라 배출이 귀해져서 관계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나는 선의로 했는데 왜 존중이 사라지지? 라는 질문이 반복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선을 긋되 설명으로 설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떻게 현실에서 쓰는가? 말투와 타이밍, 그리고 관계별 적용법까지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합시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해왔던 행동을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든지가 되어버리면 당신은 어느새 항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부탁은 요청이 아니라 일정이 되고 도움은 호의가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이 흐름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말할 때 말이 길어지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도 길게 설명합니다. 요즘 부모님 병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사실 내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상대는 이해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는 돼? 그럼 이건 가능하지?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겠네. 설명은 상대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사람은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기보다 당신을 움직일 방법을 찾습니다. 이때 관계는 존중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분수는 말로 설득하는 논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지키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의 말은 짧습니다. 짧은 말은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유를 줄줄이 붙이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붙이면 약점이 되고 약점은 설득의 문이 됩니다. 반대로 이유를 붙이지 않으면 상대는 더 물어볼 틈을 잃습니다. 단호함이 아니라 확실함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무 무뚝뚝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길게 설명할 때 상대는 당신을 기분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봅니다. 오늘은 미안해서 해주고 내일은 짜증나서 거절하고 모레는 또 마음 약해져서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신뢰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신뢰가 약하면 존중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감정보다 일관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존중은 따뜻함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을 긋는 데는 말의 형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가능 범위를 말한다. 둘째, 기간을 정한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혹은 최소로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미안한데 나는 돈 거래는 안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예전에 같은 설명을 붙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설득할 이야기거리를 얻습니다. 반대로 나는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로 끝내면 상대는 그 기준을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규칙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설득하기 쉽지요. 또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을 계속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30분까지만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분입니다. 추상적으로 바빠라고 말하면 상대는 빈틈을 봅니다. 하지만 숫자로 말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가 생기면 상대는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경계의 기술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분수는 결국 측정 가능한 선으로 나타날 때 힘을 갖습니다. 관계별로도 적용이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선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선이 더 필요합니다. 가족은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 라는 말로 경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말은 때때로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포장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척이 친척에게 당연함을 요구할 때 그 순간 관계는 의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리고 한 번 말했으면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한 번 흔들리면 다음엔 더 큰 요구가 들어옵니다. 사람은 한 번 된 일을 언제든 될 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인이나 친구에게는 더욱 단순해야 합니다. 친구는 이해해 줄 것 같지만 사실 친구 관계는 가벼운 기대가 쌓이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끝내십시오. 이번엔 어려워.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이게 무례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감정이 상할까 두려워서 말이 길어지면 그 두려움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더 밀어붙일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이 편안하게 말하면 상대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경계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관리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존중받는 사람은 도움의 형태를 바꿉니다. 즉시 해결해 주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떤 방법을 먼저 해봤어? 이 질문은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를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때 성장합니다.
당신이 대신 해결해주면 편하긴 하지만 다음에도 다시 당신을 찾습니다. 관계는 의존으로 굳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립은 결국 상대를 자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끊는 게 아니라 도움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은 원래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기능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남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몇 사람을 남기려면 당신이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존중은 타인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세우는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선을 긋는 건 차갑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리를 지키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오히려 거리가 무너지면 관계는 더 빨리 상합니다. 가까움이 기품이 되지 못하고 가까움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붙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존중받는지요? 많은 분들이 친밀함을 거리 없음으로 착각합니다. 자주 만나야 정이 깊어지고 뭐든 함께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호흡이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듯이 관계도 숨을 쉬어야 오래 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너무 자주 보면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은 불평으로 바뀌고 불평은 회피로 바뀝니다. 결국 어느 날 예전처럼 연락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묻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중용, 즉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자리라는 것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까움에도 적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치를 지키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거리의 필요를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너무 붙으면 상처가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를 소중히 생각해. 그래서 우리 사이에도 숨 쉴 틈이 필요해. 말로 길게 하지 않아도 삶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거리가 좋은 거리일까요? 저는 필요할 때는 곁에 있지만 항상 곁에 있지는 않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가 정말 어려울 때는 도울 수 있지만 상대의 일상을 전부 책임지지는 않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자립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삶을 대신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일수록 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자주 우린 남이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랑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남이 아니니까라는 말이 반복되면 요청이 요구로 바뀌고 요구가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그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소진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상대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돕는다고 해서 내가 상대의 책임까지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동행이지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건강하려면 각자의 삶이 서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자기 다리로 서 있을 때 잡아주는 손도 더 단단해집니다. 한쪽이 계속 기대고 한쪽이 계속 받치면 받치는 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관계 파괴가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거리를 두면 상대가 오해하지 않을까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두려워해서 거리를 포기하면 나중에는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젠가 지치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은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다 폭발합니다. 그 폭발은 상대에게 훨씬 큰 상처를 줍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오래가는 관계가 결국 깊은 관계입니다. 거리의 핵심은 차갑게 끊어내기가 아닙니다. 접촉의 빈도와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연락하던 관계가 있다면 그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던 관계라면 만남을 습관이 아니라 의미로 바꾸면 됩니다. 보고 싶을 때 보고 나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만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사람은 다시 붙습니다. 붙었다가 또 지칩니다. 지쳤다가 또 죄책감으로 붙습니다. 이 반복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죄책감으로 관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상대의 삶을 대신 살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거리는 곧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은 존중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함이 쌓이면 존중이 됩니다. 즉, 거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 기술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를 붙잡지 않습니다. 상대가 멀어질 때 매달리지 않고 상대가 떠날 때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 메시지는 관계를 끊는 메시지가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붙잡히면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면 도망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유가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쉴 틈이 있는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의리는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상대의 자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리는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들판은 잠시 넓어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제한이 생기지만 그 안에서 삶은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앞에서 거리가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흔드는 것은 거리보다 더 강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원칙도 흔들립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과 결정을 분리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상황보다 반응에서 커집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부탁을 들은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쉽게 그래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서운한 일이 있는 날이면 왜 나한테만 이래 하며 거절합니다. 다음날 마음이 풀리면 또 미안해져서 다시 도와줍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결정이 바뀌면 상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진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기보다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결국 당신의 말은 기준이 아니라 기분으로 해석됩니다.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은 따뜻함이 아닙니다. 물론 따뜻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존중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사람은 신뢰가 약해집니다. 신뢰가 약해지면 상대는 더 쉽게 선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국 해주겠지, 조금만 밀어붙이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설득의 대상으로 만들고 당신의 원칙을 협상 가능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정약용이 말한 중용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용은 감정 위에 올라서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화가 만든 결정을 하지 말고 서운하더라도 서운함이 만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순간입니다. 결정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순간으로 방향을 결정하면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은 느끼되 결정을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감정과 결정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즉시 답을 합니다. 부탁을 받자마자 알겠어 혹은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즉시는 감정의 통로입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니 한 문장을 연습하십시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판단할 시간을 줍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원칙이 보입니다. 원칙이 보이면 결정이 단단해집니다. 둘째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즉흥으로 살기 쉽습니다. 반면 기준이 미리 있으면 감정이 와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입니다.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밤 10시 이후엔 전화 상담을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만 도와준다. 내 시간을 30분 이상 쓰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상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되면 상대는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되면 갑작스런 요구가 줄어듭니다. 요구가 줄면 당신은 덜 지칩니다. 덜 지치면 관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기준은 벽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셋째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감정을 길게 말합니다. 난 너 때문에 힘들었어. 넌 항상 그래.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런 말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상대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방어가 시작되면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지만 감정으로 결정을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정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포장하는 순간 말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미안해하네. 그럼 더 부탁해도 되겠다. 혹은 감정적이네. 더 흔들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의 감정도 건드리지 않고
내 기준도 지키는 방식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과 결정을 분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 원망이 자랍니다. 원망은 결국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폭발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당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당하다는 것은 무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균형을 지키는 사람은 늘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훈련을 권합니다. 부탁을 받거나 관계에서 압박을 느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결정이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인가, 내 기준에서 나온 것인가? 만약 감정에서 나왔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시간을 벌고 기준을 떠올리고 짧게 말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반복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당신의 말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도 당신을 흔들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질서 위에서 흘러갑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앞에서 감정과 결정을 분리해야 존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거절도 하고 거리도 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더 깊은 수준의 존중을 만들려면 마지막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도움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빨리 없애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고, 일이 밀리면 대신 처리해주고, 마음이 불안하면 확답을 주고, 갈등이 생기면 해결책을 바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그 순간 편해집니다. 당신도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의존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사람은 한 번의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어려우면 저 사람에게 가면 된다. 이 습관이 생기면 다음번에도 당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요, 결국 당신은 돕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떠받치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설 때 비로소 당당해집니다. 반대로 의존할 때는 약해집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기대는 관계는 처음에는 친밀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쌓이면 마음속에서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 순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오래가게 하고 싶다면 도와주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의외로 가장 깊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야? 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봤어?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한 길을 좋아하니까요. 누군가가 답을 주면 생각을 멈춰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가 해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다시 해결해 주면 의존은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질문을 유지하면 상대는 조금씩 자기 다리로 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도움의 방향을 바꾼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대신 해준다 해서 네가 하게 만든다로.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관계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 그냥 빨리 해주면 되잖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존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킨 사람을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계속 편하게만 해준 사람은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기에도 인간 심리가 있습니다. 편리함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권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주는 관계는 빨리 닳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주는 관계는 오래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단계로 권합니다. 첫째, 바로 답을 주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게 하십시오.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 무엇이 가장 급한 거야?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기 문제를 더 명확히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당신이 바로 해결해주면 문제는 가려지고 불안만 남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정리하게 하면 문제의 윤곽이 보이고 해결의 길이 조금씩 열립니다. 둘째, 선택지를 대신 고르지 말고 선택지를 말하게 하십시오.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어? 그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끌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상대는 당신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신 해결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자기 판단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판단을 요구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굴기 어렵습니다. 셋째, 작은 행동을 정하게 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뭐야? 내일 오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 문제는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단계로 나뉩니다. 사람은 작은 단계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의존이 줄어듭니다. 의존이 줄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결국 당신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 도움은 말투가 차가우면 실패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하되 원칙은 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편인 건 맞아. 그런데 이번엔 네가 먼저 정리해보자. 내가 다 해주면 너는 계속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너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신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 여기서도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한두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길어지면 설득이 되고 설득은 다시 협상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배추의 목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면 당신은 결국 소진됩니다. 반대로 상대를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면 당신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훨씬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는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명석입니다. 관계에서 존중이 무너지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이 길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가 거절해야 할 때, 선을 지켜야 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 말이 길어집니다. 미안해서 길어지고, 오해가 두려워 길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어진 말이 결국 당신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필요한 말만 남깁니다. 우리는 흔히
짧게 말하면 차갑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말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짧은 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오락가락함입니다. 오늘은 된다 했다가 내일은 안 된다 하고, 어제는 도와줬다가 오늘은 화를 내고, 방금은 미안해 하다가 금방은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면 신뢰가 약해집니다. 신뢰가 약해지면 존중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말이 짧고 태도가 일관된 사람은 상대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감이고, 안정감은 존중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이 길어질까요? 첫째는 변명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이 불안이 변명을 만듭니다. 둘째는 감정 때문입니다. 서운함, 죄책감, 분노가 섞이면 말이 길어집니다. 셋째는 설득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라서 납득시키려다 말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거절을 설득하려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설득은 대화를 협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시작되면 상대는 틈을 봅니다. 그럼 조금만, 이번만, 네가 하면 금방이잖아. 결국 당신의 기준은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값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존중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분수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을 겁니다. 분수는 단지 내 몫을 챙기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선을 지키는데 가장 큰 적이 바로 말의 과잉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선이 흐려지고, 선이 흐려지면 사람들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규칙을 권합니다. 거절할 때는 결론, 범위, 종료로 말하십시오. 결론,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범위,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30분까지만 됩니다. 종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조 뒤에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붙는 순간 상대는 왜라는 문을 열고, 왜가 열리면 설득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피곤해지는 길입니다. 반대로 결론이 단단하고 범위가 분명하면 상대는 더 이상 밀어붙일 여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나도 빠듯해서, 사실 집에 일이 있어서, 나도 대출이,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상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조금만, 다음 달에 갚을게. 너는 믿을만 하잖아. 결국 협상이 됩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더 붙이지 않습니다. 규칙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설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이번 일 좀 대신 해줘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이번엔 어렵습니다. 다음에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순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늘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오히려 관계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당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관계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의 기분을 책임지려다 말이 길어집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말은 상대를 달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기준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미안해하네. 그럼 더 밀어붙이면 바뀔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결국 상대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관계는 언젠가 폭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차갑게 보일까 걱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톤의 부드러움입니다. 말은 짧게, 톤은 부드럽게. 이것이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안 돼 라고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못해가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품격이 생깁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말의 형식을 갖추면 관계는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짧게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거절한 뒤에 침묵을 못 견딥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말을 더 붙입니다. 그런데 그때 붙이는 말들이 대부분 필요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말이 당신의 경계를 허뭅니다. 그러니 거절을 한 뒤에는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침묵은 공격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을 지키는 마지막 문입니다. 상대가 더 묻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스스로 설 때 당당해진다고 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단단하려면 말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멈춤이 곧 자립입니다. 그리고